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추석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추석 가운데에서도 마음은 좀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요즘 나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조국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추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추석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 우리 국민들의 민심 동향이 어떤지 여론조사나 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관점과 직관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추석 직전에 조국 장관 임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국 이슈는 죽지 않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정국 시즌2는 예상했던 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이슈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고 그럴 때마다 충격적인 사안이 드러나면 그런대로 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사안이 되면 될수록 또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또 언론도 지금 이 조국 이슈에 대해서 그냥 패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할 것이고 이것을 이슈로 키워나갈 그런 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조국 사태랄까요? 이런 게이트 비슷한 사건들이 대개 이슈가 죽지 않고 계속 가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로서 갖춰야 될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등장인물, 여기에 등장하는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 할 거 없이 화제성이 대단히 높은 인물입니다. 조국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전 장관, 또 여권의 두루두루 대통령 후보라고 자칭 다칭 일컬어지는 사람들, 또 야당의 황교안 대표, 또 심지어 홍준표 대표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화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속에 회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조그만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태 뒤에 드라마 무대 뒤에 일종의 아주 치열한 이 권력 다툼 또는 정치공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적 요소를 대단히 강화시켜주고 있죠. 이번에 이 조국 장관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물러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향방도 달라질 뿐 아니라 앞으로 내년 총선 또 나아가서는 대선 전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 무대 뒤에 치열한 수싸움과 또 그 수싸움과 연계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대중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대중의 감정을 대단히 큰 이 슬픔과 또 연민 이런 것으로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세월호 사건처럼요. 또는 대단히 어떤 큰 분노로 건드리는 사안도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대중들의 감정, 특히 분노를 건드리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분노가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떠들게 되고 계속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소위 이 사안 자체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도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조국 장관, 뭐 지금 장관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관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의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죠. 조국 장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막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방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무슨 불법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소위 정의와 공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딱 명확하게 변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시민들의 담론 공간에서 말싸움을 하게 되면 분노층의 볼륨이 수비하는 층의 볼륨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어떤 그 명백한 불법이 발견이 됐다든지 또는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이 이래도 몰라요 저래도 몰라요 계속 아몰랑했던 그런 사안들이 사실상 알고서 했던 것 또는 짜고 쳐든 고스톱이었다 이런 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 분노는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고 여론도 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는 것하고 40%대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여론조사 30%대로 내려가면요.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막 떠들면 이 한 사람은 입을 다물거나 소리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온 천지의 비판의 목소리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판층의 볼륨이 커지는 순간 이 수세층의 볼륨은 작아지고 오므라든다. 그래서 소위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그 경계 지점이 지지율 40%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가 추석 기간 동안에 나왔는데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신뢰성을 보일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 리서치나 칸타코리아 같은 데서 조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하고 했고 SBS가 칸타코리아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이 조국 장관 그 임명을 통해서 여권은 장관 임명하고 나면 이게 좀 수그러들고 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여론이 팽팽해지고 오히려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지지층을 일부 결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심 전체를 돌리지는 못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중도층의 이반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KBS 한국 리서치 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 40%까지 늘었습니다. 보수층하고 진보층이 30, 30이고요. 30, 30에 좀 가깝고 26%, 25% 이렇고요. 중도층이 40%입니다. 중도층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56.6%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요. 42.7%만이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즉 중도층의 추가 긍정평가층보다도 부정평가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이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부정평가층이 높아졌다는 것보다도 중도층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 민심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국 향배를 바라보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또 수도권의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 민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의 그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KBS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경기를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이 52.5% 대 44.5%로 부정평가층이 높고요. 경기도는 53.7% 대 45.2%로 역시 부정평가가 앞서 있습니다.
SBS 칸타 코리아의 조사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통틀어서 51.7%대 45.2%로 역시 부정평가적이 오차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총선 환경에 있어서 그동안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여당이 지금 수도권 민심에서 또는 전국적인 민심에서 이제 수세적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선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역시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권 3년 차에 이루어지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을 면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이 정권 심판의 구도가 정권 심판론의 논리와 구도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조국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볼 때 항상 뭘 중요하게 보라고 강조를 해드렸냐면 매우 잘한다와 매우 못한다.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별로 잘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런 네 가지 그 척도 가운데에서 양 끝에 있는 척도를 좀 중시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적극 지지층이나 적극 그 비판층이야말로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또 이들이 응집력, 조직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특히 그 여당은 상당히 경고등이 울렸다고 봐야 되는데 KBS 조사의 경우에는 적극 지지층 잘한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12.7%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못한다는 26.4%에 이르렀고요. SBS 조사의 경우에는 매우 잘한다가 22.0%, 매우 못한다가 32.8%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극 그 비판층, 다시 말하면 분노층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분노가 조직화되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들의 볼륨은 더 커지고 또 이들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제야단체들이 보수 야권 단체들이 장외 집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모이는 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분노층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여권의 이슈 돌리기를 위해서 지금 아주 그 여당과 청와대가 한마디로 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에서 유엔 총회 참석 안 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러고요. 참석을 해서 지금 뭐 조금 볼튼도 뒤로 물러나고 해서 뭔가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지 또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면서 이 남북관계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소위 조국 이슈나 국내 정치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추석 연휴에 부산도 방문을 해서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거기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좀 만회하려고 하는 제스처도 써보고 그랬지만 오천 조카가 입국함으로써 그 이슈들을 다 묻어버렸고요. 또 9월 말까지는 적어도 검찰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 진행 사항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과 투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권의 이슈 돌리기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조국 장관까지도 그런 이제 소환 여부가 쟁점이 되면 이 이슈는 결코 줄어들기 힘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조국 장관이 김홍명 검사, 고 김홍명 검사 묘소를 방문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했다는 거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은 대개 검찰총장들이 위로 방문을 가끔 했던 곳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간 것인데 사실은 이게 검찰개혁 상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 또 검찰 내에 틈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3년 전에 그런 어떤 상관이 좀 모욕을 줘서 목숨을 끊은 그 검사 참 안타깝고 하긴 하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거길 가서 마치 평검사들을 위하는 척, 그리고 평검사들을 내가 평검사 편이거든, 이거를 굳이 그냥 강조를 해서 또 그러면서 은근히 내게 줄 서면 인사권으로 보답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인사권을 가진 주인이다, 이런 뉘앙스의 그 이벤트를 만드는 것, 별로 그렇게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사건,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을 안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문제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 일체 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벤트. 이거 보면은 조국 장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그걸 보는 우리도 참 속이 거북했습니다. 그 말을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쨌든 추석 이후에 이 민심 동향은 여론조사로 보나 또는 추석 밥상머리에서 있었던 다양한 어떤 정치적 의견 교환 또는 토론, 이런 향배를 보거나 여권이 의도한 대로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야권이 분열되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약화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조국 이전의 자유한국당과 조국 이후의 자유한국당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고, 또 자유한국당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그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야말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국정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끌고 가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과 싸우고 소위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는 못하는 이 국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메시지로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바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이 가진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비리 혐의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굳이 미스터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 수호지심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될 그런 자리에 앉혔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전혀 엉뚱한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작가 스콧 팩이 쓴 거짓의 사람들에 따르면 사실 많은 이 정치인들이 자신만이 옳다, 나는 정의의 세력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정당화될 수 있고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부 불의의 세력이다, 이런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야말로 황교안 대표도 추석 메시지에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또 야권, 지금 현재의 국정을 정상화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만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강력하게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투쟁하는 것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도록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의 향배는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여전히 조국 정국 시즌 2일 수밖에 없고요. 이 조국 정국 시즌 2에서 이 여권과 야권 또 국민들의 그야말로 지금 이 온당하지 못한 인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제대로 관철될 수 있느냐, 이것이 향후 전국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